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세계적인 소아심장외과 권위자였던 이반 페트로프 박사. 그는 동양에서 최고는 일본과 중국이라고 믿었고 한국은 지도에서나 간신히 찾을 수 있는 의료 후진국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시선은 자신의 딸이 죽어가던 그날 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처음으로 그 작은 나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한국 그곳에 진짜 기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리아에서 온 소아심장외과 의사 이반 페트로프입니다. 사람들은 절 신의 손이라 불렀고 유럽 각지에서 수많은 부모들이 아픈 아이들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아이들 중엔 심장 반쪽으로 태어난 아이도 있었고요. 태어나자마자 심정지가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수술, 숨을 죽이며 버텨낸 긴 싸움 끝에 생명을 살려냈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줬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제 딸에게 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지더군요. 어떤 날은요, 잊으려 해도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랬어요. 언제나처럼 익숙하던 병원벽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무심하고 마치 저를 외면하는 것처럼요. 전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반 페트로프 박사 소아심장외과 과장.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이름이, 그 명패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력한 아버지 하나였을 뿐이었죠. 책상 건너편엔 제 친구이자 동료인 스테판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그의 얼굴에 다 쓰여 있었어요. 말하기 힘든 진단, 바꿀 수 없는 결과, 그리고 미안함. 이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야, 검사 결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 복잡한 대혈관 전이증이야. 그것도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아심장 전문의로 살아온 제가 그 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심장이 엉뚱하게 연결되어 있는 병으로 깨끗한 피는 몸으로 가지 못하고 산소가 부족한 피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가게 되어 결국 몸 전체에 산소가 돌지 않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서 진단했던 그 병이 이젠 제 딸 마리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서 색칠놀이를 하던 마리아. 그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본 증상이지만 제 딸에게선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색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겨우 7살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하지만 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병원들 수술 성공률은 기껏해야 30% 정도야. 그 숫자 전수 없이 마주했죠. 그리고 항상 외면해왔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며 다른 길을 찾자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제 딸의 생존 확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도 이상하리만치 텅 비어 보였어요. 아내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방에 누워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 한마디도 희망 한 줄도 제 입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엔 여전히 상장과 인터뷰 기사, 신의 손이라 불렸던 기록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칭찬도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력도, 그 모든 명예도 제 딸 마리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딸을 구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 어떤 영광도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말없이 마리아가 자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작은 가슴이 들썩였고 그게 어쩐지 더 힘들어 보였어요. 입술은 조금씩 파래지고 있었는데 그걸 왜 이제야 알아챘을까요? 의사로서 너무나 익숙한 증상인데도 전 눈을 돌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사실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의학 논문과 케이스 스터디를 죄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성공률은 전부 30%에 불과했습니다. 그 숫자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마음을 짓눌렀죠. 그러다 우연히 거의 넘길 뻔한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 대혈관 전이증 수술 케이스 보고서였어요. 서울대 한국,
저는 순간 멈칫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도에서 정확히 짚어본 적도 없는 작은 나라. 그게 제 인식의 전부였죠. 하지만 그 보고서 맨 아래 아주 작게 적힌 숫자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성공률 45%. 유럽에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치였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겨우 15% 차이였지만 부모인 저에겐 그게 전부였어요. 그 15%가 우리 딸 마리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도에서조차 정확히 본 적 없던 그 나라, 한국. 제가 무시했던 그곳이 이제는 우리 아이의 마지막 희망이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이미 작성해둔 사직서가 들려 있었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울에 갑니다. 제 딸을 위해서요. 그 한마디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이제 낯선 도시 서울로 기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반, 지금 진짜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거야? 병원장이 사직서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너의 커리어, 명성, 우리가 함께 세운 이 병원을 그걸 전부 놓고 가겠다고.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소피아의 낡은 회색 첨탑들이 잿빛 하늘을 향해 서 있었죠. 태어나고 자랐고 의사로 15년을 살아온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 마음이 그 도시를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제 딸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3일 동안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한국에선 어디서 살아야 할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일까? 괜히 내 모든 걸 걸고 도박하는 건 아닐까? 그 모든 의심과 걱정은요. 딱 그 순간 하나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마리아가 숨을 쉬기 힘들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었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마리아의 얼굴을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까지 가야 하는 거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병원비는? 말도 안 통할 텐데 정말 괜찮은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모든 걸 다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마리아에겐 시간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가능성이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뿐이야. 그 짧은 대화는 결국 우리가 떠나야 할 이유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인출했죠. 서울행 편도 티켓 2장.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단 1%라도 더 높은 가능성을 주는 것. 그 외엔 정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고 그렇게 16시간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산소 포화도 모니터를 계속 확인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누워 있었고 저는 옆에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날카로웠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 16시간의 비행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 앞에서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곳은 정말 낯설고도 거대한 세상이었습니다. 네온 조명이 사방에서 쏟아졌고 눈이 부실 만큼 환했습니다. 주변에선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쉴 새 없이 들려왔습니다. 어디서부터 가야 할지, 뭘 봐야 할지도 전혀 감이 안 잡혔어요. 표지판도, 길도, 사람들의 걸음까지 전부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버렸습니다. 아무리 의사라도 이곳에선 완전히 길을 잃은 외국인일 뿐이었죠. 아빠, 어디로 가야 해? 마리아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손만 더 꼭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한국 노인이 다가왔어요. 처음엔 한국어로 말을 걸더니 제가 못 알아듣자 곧 영어로 바꿔 말했죠. 도움 필요한가요? 아주 조심스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요. 그 순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택시 타는 곳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종이에 한국어로 병원 이름을 써서 택시기사에게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죠. 그 작은 친절이 그 순간 제겐 참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찡해오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택시는 곧 낯선 도시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불가리아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고 무엇보다 살아있었습니다.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거리의 불빛은 멈추지 않았죠. 우리는 사전에 겨우 찾아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는 골목 사이 작고 낡은 간판이 눈에 띄었고 거기가 우리가 머물 곳이었죠. 방은 아주 좁았습니다. 딱 2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 하나씩이 전부였고요. 공용 화장실이 복도 끝에 있었고 창문도 작고 낯설었습니다. 짐을 풀던 마리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사는 거야?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걸 숨기며 말했어요. 조금만 여기 있자. 내일부터 널 도와줄 의사들을 만날 거야. 아주 좋은 분들이실 거야.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으로요. 유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저는 마치 커다란 성 앞에 선 아이처럼 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접수대로 갔습니다. 우리 딸이 복잡한 대혈관 전이 중입니다. 소아심장과 팀과 꼭 만나야 합니다. 정말 급한 케이스예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다시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예약은 2주 전부터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습니다. 2주요? 그 아이는 2주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전 의사입니다. 마리아의 상태가 하루하루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건 단순한 예약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발효 저는 불가리아의 소아심장외과 과장입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고 하루하루가 너무 위태로워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접수 직원의 표정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이곳에선 제 명함도 경력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요.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르고 근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글뿐인 메뉴판. 사진만 보고 대충 음식 2개를 골랐습니다. 자리에서 한참을 기다리자 어르신 한 분이 음식을 들고 다가오셨어요. 마리아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꿀물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통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심장병이에요. 치료받으러 왔는데 병원에서 거절당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말없이 식당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걸더니 금세 돌아와 웃으며 말하셨죠. 제 조카가 병원에서 일해요. 오늘 밤 정유진 교수님이 직접 만나주신대요. 그 순간 멈춰있던 세상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란 단어가 아주 오랜만에 제 가슴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서쪽 출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 초조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성이 병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단단한 걸음, 예리한 눈빛. 이반 페트로프 박사님이시죠? 그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심장외과 정유진 교수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이국의 땅, 낯선 얼굴. 하지만 묘하게도 그 눈빛에서 안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한 줄기 희망을 손에 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정유진 교수는 냉정한 외과 의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투는 단정했고 표정은 무심한 듯 하면서도 섬세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묘한 확신 같은 것.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의사와 의사는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요. 당신 논문 읽어본 적 있어요.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관상동맥 제2식 기법 아주 훌륭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로 오신 거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유진 교수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자존심도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게 전부였죠. 그날 밤 정 교수는 마리아의 검사를 직접 맡아 진행해 주었습니다. 심장 초음파부터 CT, 혈액 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기계음이 울리는 병원 안에서 저는 제 딸이 환자로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낯설고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의료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소아심장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이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리아의 수술 가능성. 이건 너무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일본 의사가 말했습니다. 관상동맥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어 중국 의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 최대한 버티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그 말들, 전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이었거든요. 위험하다. 하지 말자. 기다리자. 그때 정유진 교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서울대병원에서 비슷한 케이스 3건을 모두 성공했습니다.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 아이의 혈관도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순간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정 교수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 아버지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 딸은 모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팀이 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의 숨소리가 이상하게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고시원 주인이 당황한 저를 도와 직접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응급실 안은 긴박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움직임은 믿기지 않을 만큼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병원, 이 사람들.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유진 교수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48시간 후에 수술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수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확고했죠. 수술은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박사님?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엇이든 딸을 위해서라면요. 수술 전날 정 교수는 저를 한 실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컴퓨터와 낯선 기계, 수많은 스크린들로 가득했죠. 그리고 그 중앙엔 빛나는 심장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심장입니다. 정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D 홀로그램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는 수술 전에 모든 단계를 수차례 연습합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심장을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모형은 마리아의 실제 심장을 정밀하게 구현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혈관, 동맥, 판막. 그 모든 구조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마치 제 딸의 생명이 그 빛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죠. 정 교수가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수술 유럽에선 대부분 포기한 케이스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포기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실험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빛나는 심장을 바라보던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거 내 거야? 그래, 공주. 그게 내 심장이야.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마리아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홀로그램 위에 살며시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손바닥 아래 파장이 일렁이는 걸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옆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계는 끊임없이 삐 소리를 냈고 딸아이의 숨결은 너무도 가늘고 약했습니다. 깊은 밤 마리아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무서워. 하지만 우린 잘 해낼 거야. 마리아는 힘없이 미소 지었고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는 기다릴 거지?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단 1초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와 마리아를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제를 투약하고 체온과 혈압을 체크하고 수술복도 입혔습니다. 모든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 시간은 말 그대로 무섭게 흘러갔습니다. 잠시 후 정유진 교수가 수술복을 입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리아의 주치의가 아닌 수술대 위에서 생명을 지킬 사람의 얼굴이었죠. 준비됐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마리아. 그리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닫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술 대기실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습니다.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고
머릿속은 수백 가지 상상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5시간이 지났을 무렵 한 간호사가 급히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 교수님이 박사님을 찾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수술 중입니다. 관상동맥 쪽에서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아버지가 아닌 의사로 돌아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곧장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리아가 작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은 열려 있었고 심장은 기계에 의존해 겨우 뛰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빠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관상동맥이 아주 드물게 변형돼 있어요. 시뮬레이션과 다르게 실제 혈류가 확보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제가 직접 개발했던 특수 제이식 기법. 아직 아무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방식이었지만 저는 그 기술을 믿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은 하나의 목표 아래 한 팀이 됐습니다. 불가리아의 기술과 한국 의료진의 정교함이 하나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 움직였죠. 그 짧은 20분 동안 제 손끝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딸의 생명을 살리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뒤 저는 조용히 수술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3시간. 그 기다림은 또다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 교수가 수술실 모자를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상동맥 제이식도 완벽했고 심장은 잘 반응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겨왔던 눈물이 안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회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긴장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 교수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이 하나 되어 생명을 구한 날이었어요. 기적은 늘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찾아오는 법입니다. 수술 이틀째 되는 아침, 마리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알아보고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빠 여기 어디야?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제 인생에서 들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며칠 후 마리아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파랗던 피부는 점점 생기를 되찾았고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장난스러운 미소까지 보이기 시작했죠. 회복이 놀라울 정도예요. 정유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 어려운 수술을 이겨낸 것도 지금처럼 빠른 회복도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하게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되던 날 갑작스러운 고열이 찾아왔습니다. 감염이었습니다. 수술 후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조용한 적이었죠. 마리아는 고열에 시달리며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또다시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그 말조차 끝맺지 못한 채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감염내과, 소아과, 중환자팀까지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모든 감염 가능성을 하나씩 차단해 나갔습니다. 사흘째 밤이 되던 날 드디어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다시 고요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죠. 정 교수는 밝은 얼굴로 스캔 이미지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심장 아주 잘 뛰고 있어요. 며칠 뒤 병원 측은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한 불가리아 의사의 딸이 한국에서 생명을 구한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 두 나라의 수술 기법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이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오늘 이 수술은 당신께 어떤 의미였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준 나라입니다. 그날 밤 정 교수는 조용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소아심장 연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박사님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병실에서 조용히 마리아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더 살아보는 거 어때? 정 교수님이 아빠랑 같이 일하자고 하셨어. 마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K-팝 배우도 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정말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한강이 흐르고 창틀 위 사진 액자 속엔 두 개의 세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불가리아의 지난 시간, 그리고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 창문을 열면 지하철 소리와 함께 따뜻한 바람이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상가들의 분주한 소음조차 이제는 익숙한 일상의 배경이 되었죠. 마리아는 학교 갈 준비를 하며 짧은 한국어 문장을 흥얼거렸습니다. 아내는 김치찌개는 아직 어렵다면서도 된장국은 이제 제법 그럴싸하게 끓이게 되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낯설었던 도시에서 하나씩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어로 학교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대병원 연구실에서 정페트로프 기술이라 불리는 수술법의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이제 불가리아를 넘어 폴란드, 인도, 터키의 병원들에서도 시도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심장 수술로 수많은 아이들을 구했지만 단 한 아이의 딸이 결국 제 심장을 구해주었습니다. 자존심, 편견, 거만함. 그 모든 걸 벗어버리고 딸의 손을 잡고 도착한 이곳. 한국은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의술과 진짜 사람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병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응급실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조용한 방식으로 기적을 선물해줬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집이란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